동방식 전제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시대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동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다가 476년이 되면 소로마는 멸망을 하고 동로마 쪽만 남게 됩니다.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그러다가 5세기 말쯤 돼서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발칸반도의 일리리아 출신의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셈이었죠. 자, 그런데 20몇 살 때 백부 큰아버지가 콘스탄티노플의 장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 짓다가 콘스탄티노플을 갑니다. 큰아버지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를 양자로 삼죠.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시켜요. 원래 농군이었는데 20몇 살 때부터 콘스탄티노플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아버지가 황제가 됩니다. 그냥 큰아버지는 그냥 군단장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 치열한 정치 암투 과정에서 큰아버지였던 유스티누스가 일자 무식이었는데 갑자기 황제가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문서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일자 무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를 불러다가 공동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명을 이 유스티니아 조카가 한 거예요. 한 10여 년을 큰아버지와 공동통치 황제로 있다가 40세경에 큰아버지가 죽고 황제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라틴어를 사용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리리아는 발칸반도여가지고 여기는 라틴어 사용권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계속 라틴어를 사용해서 이제 국정 운영을 했죠. 물론 민중들은 다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지만 궁정에서는 이때까지도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럼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사람은 엄청난 행운이죠. 큰아버지가 어쩌다 보니 황제가 됐고 큰아버지의 양자가 됐고 그래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자기가 황제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신분이 낮은 출신이 어쩌다 황제가 됐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황제가 더 꽤 능력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경험도 없고 현장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사람을 다룰 줄도 알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북쪽에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요, 서기 1세기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해군 군항으로 만들어진 이제 도시였는데요. 나중에 서로마의 마지막 시절에 여기가 수도였었죠. 그러다가 수도가 고투족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고투족이 또 거기에 수도로 삼고 있다가 나중에 이 도시를 유스티누스 시대 때 차지하게 됩니다. 라벤나가 동로마 제국의 소로마 지역의 이탈리아 지역의 총독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절의 성당과 내부 모자이크가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이게 6세기경에 만들어진 모자이크인데 6세기경에 만들어진 모자이크는 동로마 지역에는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있었던 성상 파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오스만 제국의 점령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여기 라벤나에 독특하게 동로마 제국의 총독부가 있는 바람에 이것만 보존이 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 도시는 전쟁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남게 된 건데요. 그 모자이크 중에 유명한 게 여기 유스티니아누스와 그 황후였던 테오도라의 모자이크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유스티니아누스가 가운데 있고요. 오른쪽에 4명, 왼쪽에 한 10명 정도의 사람 있죠. 이 사람 나눠보면 여기 3명은 사제고요. 여기 3명은 장군 겸 대신이고 이 왼쪽은 완전히 군인이죠. 막시무스라고 하는 주교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자기 윗사람들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남겨놓은 거죠. 또 그 시대 황후는 테오도라였다. 테오도라가 항아리를 들고 있고 옆에 시녀들이 이렇게 바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모자이크로 그리게 된 건데요. 이때 등장하는 황후 테오도라가 있습니다. 이 테오도라는요 출신이 아주 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악평이 있고요. 또 실제 역할은 거의 그 황제를 보호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평과 후평이 공존한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출신이 천했냐면 아버지는 고음 사육사였고 어머니는 배우이자 댄서 그리고 테오도라 역시 술집의 댄서였어요. 트립쇼도 했었고요. 낙태도 여러 번 했고
해외도 많이 다녔어요. 댄서 역할로. 사실은 그 당시에 댄서라는 건 거의 노예에 준하는 그런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배우이자 댄서니까 딸도 댄서가 되는 건 자연스러웠겠죠. 프로코피우스라는 역사가가 비사라는 거를 남겼는데요. 이 비사에는 유스티니아누스와 그 황후에 관한 상당히 악평이 많이 써 있어요. 그 악평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녀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은 남자에게 내준 천한 계집이었다. 실제로 천한 거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당시 유스티니아누스는 황제가 된 백부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인자였습니다. 원로원 의견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천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당시 로마법에 걸렸어요. 원로원 의견은 천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고쳐요. 그러면서도 결혼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죠. 근데 사실 유스티니아누스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사람도 천한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높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오도라가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를 아내로 맞이했고 또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이 여인은 황후가 되었죠. 테오도라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된 유명한 사건은 니카 반란 일대였습니다. 자,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요, 여전히 빵과 서커스를 제공했죠. 시민들한테 밀가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정기적으로 검투사 경기도 하고 전차 경주를 했죠.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서는 검투사 경기는 사라졌었고요. 전차 경주를 실제로 정기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뭐 지금 이스탄불에 가면 이 전차 경기장의 흔적이 지금 광장으로 남아 있어요. 옆에 있는 건물들은 다 사라졌지만 이 광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여전히 서커스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커스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잖아요. 이 시민들은 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시민이에요. 시민 계급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이 전차 경주를 즐길 권리가 있었고요. 그 권리를 가지고 이제 이 전차 경주대에 무슨 뭐 내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두 세력으로 나눠가지고 청색당과 녹색당으로 나눠가지고 응원도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시민들이 황제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불만은 이 황제가 신분이 낮은 출신이라는 거, 이거 상당히 불만이었을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황제를 하면요, 이 시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 능력도 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능력은 아직 몰라. 근데 신분이 낮은 사람이 지금 황제야. 거기다가 이 황제가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세금을 많이 매기고. 이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 황제가 그러지 않아도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전쟁을 한다고 지금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세금을 자꾸 높인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한 군중의 뭐 도발, 막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던 황제하고 재무상을 향해서 비난,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돈을 저렇게 끌어모으느냐? 니카라고 하는 소리를 외쳤다는 거죠. 승리, 승리. 청색당과 녹색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우리 편이 이기자라고 하는, 이겨라, 이겨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황제 물러가라 라고 하는 폭동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민은 동양의 그 평민하고 달라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존심과 황제의 자존심이 부딪혀가지고 거의 지금 황제가 도망칠 판이에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는 나한테 저렇게 시민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치려고 막 했어요. 안 되겠다. 아주 도망가야겠다.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테오도라가 도망가려고 하는 황제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옷은 최고의 상복입니다. 도망친다고 신변 안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황제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도망가면 끝이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 황제의 옷은 최고의 상복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저놈들을 해치워야 된다. 라고 도망치려던 황제한테 간언을 하죠.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된 유스티니아누스는 장군 벨리사로우스한테 군대를 이끌고 경주장에 가서 시민들을 죽여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때 경주장에 들어가서 거의 3만 명 정도의 시민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자,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목소리 큰 과거의 그 민회에서 집정관을 뽑던 의식이 남아있던 이 동로마을 시민들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민주정치의 잔해였던 시민의 목소리는 이때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전제군주가 되는 거고요. 또 이들한테 빵과 서커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동인이 없죠. 이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황제를 물러나라고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서 승리한 황제는 시민들한테 머리를 굽힐 이유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뀐다는 걸 눈에 이제 보이는 거고요. 자, 이때부터 이 벨리사리우스라고 하는 장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벨리사리우스가 해외로 나가서 원정을 떠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로마 제국 편에서 로마 황제는 역할이 몇 개 있었죠. 제1신인, 그 다음에 군대 사령관, 집정관, 이런 그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게 원래 로마 황제였는데, 이때부터 황제는 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군을 움직이는 사령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국에서 명령만 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절대 권력자죠. 동양의 황제는 전쟁터에 안 나가죠. 명령만 합니다. 현장의 사령관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사령관, 엠퍼러였던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시대부터 동방식 전제군주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스티니아누스가 벨리사리우스를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벨리사리우스는 군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상륙하고요. 시칠리아를 가고 로마까지 진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벨리사리우스가 데리고 간 병력이 7,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을 하면요. 한 3만에서 5만의 아주 정예 병사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한 방에 승리를 하는 게 이 로마 제국의 본래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세기로 오면 그런 전쟁 방식은 사라져버렸고요. 겨우 7,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고토 회복을 하라고 벨리사리우스한테 명령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7,000명이 싸움을 잘한다 그래도 한 방의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지루하게 서로 그 성을 가지고 여러 공방전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또 상대편에 있었던 고트족이나 반달족이 그렇게 전략 전술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7,000명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벨리사리우스가 가서 여기 반달족을 물리쳐가지고 북아프리카를 회복을 하고요. 이탈리아를 쳐들어가서 로마를 고토족한테 뺐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죠. 카르타고 이후에 농사가 잘 됐고 이탈리아에 곡식을 공급하던 곡창지대였어요. 근데 이 반달족 이후에 이 땅이 점점 농토가 잘 관리가 안 되고 벨리사리우스 이후에 재점령한 이후에 점차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지 농토 관리가 잘 되는데 이때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이 로마를 점령했던 벨리사리우스 군대는 과거의 로마군이 아니었어요. 여기를 제대로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겨우 7,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여기를 안정을 시키고 다스리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고트족과 아주 지루한 싸움을 하는 바람에 구로마가 그리고 이탈리아가 본격적으로 파괴된 것은 이 전쟁이었어요. 동로마와 고트족이 지배하던 이 시대, 6세기에 이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또는 이탈리아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마가 실제 멸망하던 5세기 초반 중반 고트족 이때 침입할 때는 고트족은 그렇게 파괴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재물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이 동로마 제국군이 이쪽에 와가지고 고토족과 그냥 지루하게 싸우다 보니까 로마를 포위하고 여기서부터 한 2년 동안 서로 포위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지루하게 도시 시가를 다 파괴하는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오히려 이탈리아 로마가 많이 파괴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괴된 네르바 포럼에 살고 있던 중세인, 그러니까 네르바 포럼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이 중세 사람들은 그곳에서 안에다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세기부터 한 12, 3세기까지 중세라고 하는 이 시대가 열리게 된 건 오히려 동로마 제국이 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와서 지루한 싸움을 거쳐서 과거에 고대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많은 문화유산들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이때 목욕탕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 이유는 이 목욕탕이라는 게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를, 그러니까 성을 가지고 공성전을 하다 보면 도시에 공급하는 물을 끊는 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끊고 그 수로를 파괴해버리니까 도시에 물을 공급하지 않게 된 거죠. 이 유럽이 오랫동안 물 공급을 하는 체계가 없어진 이유도 이런 요때의 파괴로부터 이어졌던 겁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세 명의 대제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또 유스티니아누스. 자, 그러면 유스티니아누스가 아까 니카 반란을 제압하고 벨리사우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서로마 지역을 회복했다 그래서 대제라 불리진 않아요. 그거 아직은 좀 약해요. 대제라 불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로마법 대전의 편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유스티니아누스 얘기하면 항상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로마법 대전을 편찬했다. 이 법전의 원래 명칭은요, 시민법전이에요. 로마는 원래 시민이잖아요. 시빌리스, 시민이 운영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주관하는 이 법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던 아주 독특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죠. 근데 로마 제국의 이 법이라는 건 어디에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법이 나오면 구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이 구법을 계속 엎어치는 방식으로 새로운 법이 계속 만들어져 왔어요. 그런 거를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전 시대에 사용됐던 법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법전이라고 해서 딱 책하면 펴낸 게 아니라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코덱스, 다이제스타, 인스티튜션, 노벨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로마 법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다이제스타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거 보니까 무슨 휘법, 휘참 일본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번역을 해놨던데 번역이 마땅치 않은가 봐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이름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이렇게 로마법을 정리해가지고 네 부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로마법은 유스티니아누스 이후에는 동로마 제국에서 쓰이지 않았어요. 왜? 라틴어로 기록되었거든요. 유스티니아누스는 마지막 라틴어 사용 황제였어요.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이후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다 그리스어권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라틴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시민법전이 왜 위대하다고 평가받느냐? 15세기 이후에 근대 유럽에서 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근대 유럽에서 국가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맨 먼저 등장한 민족국가 개념이 프랑스, 그리고 잉글랜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민과 그 왕이 싸워가지고 서로 권리 가지고 쟁투하면서 그러면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봤더니 체계화되어 있는 게 이 로마법 대전이었고 실제로 로마 캐톨릭에서는 로마법에 기반한 교회법을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근대 유럽이 로마 캐톨릭에서 이미 로마법에 기반한 교회법을 만들어 썼고 또 국가 체계를 만들 때 이 로마 시민 법전을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시민 법전은 굉장히 위대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든 유스티니아누스는 마땅히 대제로 부를 만하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동로마 제국한테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서유럽의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마지막으로 라틴어를 사용한 황제였다는 겁니다. 동로마 제국 자체가 그리스어 권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은 완전히 이때부터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